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린 알든의 브로큰 머니를 통해 화폐의 본질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그리고 1971년 닉슨 쇼크를 기점으로 달러가 어떻게 실물 가치와 단절되어 페트로달러와 유로달러라는 거대한 그림자 제국을 건설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제13장 부채의 늪 장기 부채 사이클은 앞서 다룬 모든 시스템적 모순들이 최종적으로 모여드는 거대한 종착지이자 현재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경제적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핵심적인 장입니다. 이 장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다가오는 거대한 부의 재편 과정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현대 피아트 머니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돈이 곧 부채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근본위제 시대에는 금광에서 금을 캐내야만 새로운 돈이 세상에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돈은 누군가의 노동과 에너지가 축적된 실물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화폐는 누군가 은행에 가서 대출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컴퓨터 키보드의 입력과 함께 무에서 유로 창조됩니다.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달러나 원화는 국가가 미래의 세금을 담보로 발행한 빚의 증서이며, 여러분이 대출을 받아 산 집은 미래의 노동력을 현재로 끌어와 사용하는 시간 여행의 결과물입니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거장 루트비 폰 미제스는 신용 확장에 의해 유발된 인위적인 호황은 결국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피할 수 없으며, 단지 그 붕괴가 자발적인 신용 수축으로 올 것인지 아니면 화폐 시스템 전체의 파국으로 올 것인지의 선택만 남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린 알든은 바로 이 지점에서 브로큰 머니의 시스템적 결함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빚으로 빚을 갚아야만 유지되는 이 기형적인 경제 구조는 필연적으로 붕괴를 향해 나아가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부채의 폭주를 이해하기 위해 린 알든은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가 추창한 장기 부채 사이클의 개념을 이 책의 13장으로 깊숙이 끌어옵니다. 레이 달리오는 경제가 단순히 직선으로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기계적인 사이클로 작동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이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경기 변동이라고 부르는 단기 부채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은 보통 5년에서 8년 주기로 반복됩니다.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 사람들은 낙관적인 전망 속에 빚을 내어 소비하고 투자합니다. 시중에 돈이 풀리고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가 오르면 빚을 갚기 힘들어지고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며 경제는 침체기에 빠집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다시 금리를 내려 경제를 부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수십 번 겪게 되는 일반적인 단기 경기 순환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괴물은 두 번째 사이클인 장기 부채 사이클입니다. 단기 사이클이 반복될 때마다 아주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변화가 누적됩니다. 중앙은행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릴 때마다 이전 사이클의 고점보다 부채의 총량은 더 많아지고 금리의 저점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난번 위기 때 중앙은행이 결국 돈을 풀어 자산 가격을 방어해 주었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다음 호황기에는 더 큰 레버리지, 즉 더 많은 빚을 끌어다 쓰게 됩니다. 이렇게 부채가 경제 성장률보다 더 빠른 속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과정이 짧게는 50년에서 길게는 100년 가까이 지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 부채 사이클의 팽창기입니다. 린 알든은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피아트 머니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 장기 부채 사이클의 팽창이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가속화되었다고 분석합니다. 금이라는 자연적인 제어 장치가 사라지자 정부와 중앙은행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처럼 무한정 신용을 팽창시켰습니다. 문제는 이 팽창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져서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순간 경제 전체가 빚의 무게에 짓눌려 성장을 멈추는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중앙은행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0%까지 내리게 되는데, 금리가 바닥에 닿아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어지는 순간 장기 부채 사이클은 그 거대한 주기의 끝자락 즉 엔드게임에 진입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엔드게임의 서막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당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이 위기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장기 부채 사이클이 터져버린 거대한 파열음이었습니다. 금리는 0%까지 떨어졌고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금리를 내려서 대출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미 금리가 0이니 아무도 빚을 더 낼 수 없었고 은행들은 파산의 공포 속에 돈을 틀어쥐었습니다. 이때부터 중앙은행들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던 금기의 마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양적 완화, 즉 중앙은행이 허공에서 돈을 찍어내어 정부의 국채와 부실 자산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창업자는 현대의 피아트 머니를 두고 매년 가치가 녹아내리는 아이스 큐브, 즉 얼음 덩어리에 비유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수조 달러의 돈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화폐의 구매력은 무서운 속도로 증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날드는 제13장에서 중앙은행이 빚의 붕괴를 막기 위해 선택하니 돈 복사 정책이 결국 성실하게 저축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부를 소리 없이 훔쳐가는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합니다. 빚을 낸 사람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돈이 풀리면서 자산 가격이 폭등해 벼락부자가 되었지만 은행에 현금을 저축하고 월급에 의존하는 서민들은 치솟는 물가와 집값 속에서 벼락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칸티용 효과의 극단적인 발현이자 피아트 시스템의 근본적인 부도덕성입니다. 장기 부채 사이클의 끝자락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직면한 딜레마는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빚이 경제 규모를 압도해버린 상황에서 이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은 역사적으로 단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디플레이션 붕괴, 즉 빚을 갚지 못하는 기업과 개인을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이 바로 이 끔찍한 파산의 연쇄 작용이었습니다. 실업률이 치솟고 자산 가격이 반토막이 나며 경제는 초토화됩니다. 현대의 정치인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자신의 임기 내에 이런 대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필연적으로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을 통한 부채의 모면입니다.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빚의 실질적인 무게를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10억 원의 빚이 있는데 빵 한 개 가격이 1억 원이 될 정도로 물가가 오른다면 그 10억 원의 빚은 더 이상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리날드는 이를 금융 억압이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금리를 물가 상승률보다 인위적으로 낮게 통제하여 예금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를 강요하고 그 차액만큼을 정부의 부채를 갚는 데 은밀하게 사용합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엄청난 국가 부채에 시달리던 미국과 영국이 바로 이 수익률, 곡선 통제와 금융 억압을 통해 수십 년에 걸쳐 빚을 녹여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폴 튜더 존스가 2020년 팬데믹 이후 거대한 화폐 팽창을 보며 거대한 통화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경고하며 비트코인에 투자한 이유가 바로 이 역사적인 장기 부채 사이클의 반복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화제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브로큰 머니 13장에서 묘사하는 이 절망적인 부채의 늪에서 왜 그토록 많은 금융 구루들과 기술 선구자들이 비트코인을 유일한 구명정으로 지목하는 것일까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9년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에 타임스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금융을 앞두고 있다라는 기사 제목을 영구히 박아 넣은 것은 단순한 시간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빚으로 쌓아 올린 경제가 무너질 때마다 시민들의 세금과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은행가들을 구제하는 피아트 머니 시스템과 단기 부채 사이클의 모순에 대한 역사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빚이 아닌 돈입니다. 현대의 달러나 원화가 누군가의 빚을 담보로 발행되는 신용화폐라면 비트코인은 막대한 컴퓨터 연산, 즉 작업 증명이라는 물리적 에너지를 소모해야만 세상에 나올 수 있는 디지털 상품입니다. 비트코인은 그 어떤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부채 장부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날드는 비트코인이 카운터파티 리스크, 즉 거래 상대방의 파산 위험이 전혀 없는 순수한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강조합니다. 은행이 파산해도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도 여러분의 개인 키로 안전하게 보관된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빼앗거나 가치를 임의로 희석시킬 수 없습니다.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창업자는 이 피아트
부채 시스템의 최종 단계를 매우 자극적이면서도 정확한 논리로 분석합니다. 그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부채 사이클의 붕괴를 막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화폐 발행기의 속도를 무한대로 높이는 것뿐이라고 단언합니다. 정부의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수익률 곡선 통제를 통해 채권 시장을 조작하고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아서 헤이즈는 이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불길 속에서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완벽하게 고정된 비트코인만이 부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궁극의 피난처라고 역설합니다. 또한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이 부채의 늪이 만들어낸 금융 시스템의 불투명성과 비대칭성을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하에서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과 거대 은행들의 대출 관행은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 밀실에서 결정됩니다. 언제 금리가 오를지 언제 돈이 풀릴지 서민들은 알 수 없고 늘 정책의 희생양이 됩니다. 하지만 비탈릭이 그리는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생태계에서는 모든 금융 거래의 규칙이 투명한 코드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담보 비율, 청산 기준, 이자율의 결정 등이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적으로 실행되며 그 어떤 정치적 외압이나 임의적인 구제금융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부채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궁극의 건전한 화폐를 목표로 한다면 이더리움은 그 화폐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흐를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투트랙의 혁명을 진행 중인 것입니다. 다시 린 알든의 분석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장기 부채 사이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부채가 성장을 촉진하는 약에서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도구로 변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좀비 기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지만 중앙은행이 억지로 낮춰놓은 초저금리 덕분에 연명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린 알든은 자본주의의 핵심인 창조적 파괴가 멈춰버렸다고 진단합니다. 경쟁력 없는 기업이 파산하고 그 자본과 노동력이 새로운 혁신 산업으로 이동해야 경제가 건강해지는데 정부가 빚의 붕괴를 두려워하여 모든 부실을 돈을 찍어 덮어버리면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치명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채의 늪은 개인의 삶도 철저히 망가뜨립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 세상에서 노동의 가치는 처참하게 조롱당합니다. 아무리 땀 흘려 일하고 저축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현실은 젊은 세대에게 깊은 절망을 안겨줍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는 시장은 항상 틀리며 경제는 재기성에 의해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고 이 막대한 빚이 다시 집값을 밀어올리는 거대한 환상의 피드백 루프가 형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소로스의 말처럼 그 환상이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시장은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며 폭력적으로 붕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대한 부채의 사이클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까요? 워런 버핏과 함께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었던 지혜의 거장 찰리 멍거는 거시 경제를 예측하려 하기보다는 위대한 기업과 훌륭한 자산을 적절한 가격에 사서 영원히 보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부채의 늪에서 살아남는 첫 번째 원칙은 현금이라는 녹아내리는 얼음을 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린 알든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희소한 실물 자산과 훌륭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주식,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의 화폐 조작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핵심에 둘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이 부채 사이클의 종말을 대비하는 가장 비대칭적인 투자 자산입니다. 전통적인 채권이나 주식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부채나 기업의 실적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누구의 빚도 아니며 그 어떤 CEO의 경영 능력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지 수학과 암호학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만들어낸 순수한 진실의 기록입니다. 빚으로 엮인 거미줄 같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한순간에 마비되더라도 전력망과 인터넷만 살아있다면 비트코인의 블록은 정확히 10분마다 흔들림 없이 생성되며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전송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세대도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경제적 실험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금이라는 닻을 끊어버리고 오직 신뢰라는 얇은 얼음판 위에서 빚이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지고 위태로운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경고한 장기 부채 사이클의 끝은 결코 평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심각한 인플레이션,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기존 금융 질서의 격렬한 해체 과정을 동반할 것입니다. 린 알든의 브로큰 머니 13장은 우리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피하지 말고 직시하라고 요구합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붕괴가 끝은 아닙니다. 낡은 시스템이 무너지는 그 잿더미 위에서 진정한 가치를 지닌 건전한 화폐가 새로운 문명의 추춧돌을 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날 여전히 종이 지폐를 움켜쥐고 절망하는 대중 속에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수학과 코드로 축소된 디지털 방주에 올라타 새로운 부의 역사를 써 내려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부채의 늪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암울한 종말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다가올 거대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통찰과 용기를 주기 위한 각성의 메시지입니다. 폰지 사기와도 같은 현대의 화폐 시스템이 여러분의 삶과 노동을 더 이상 착취하지 못하도록 금융의 본질을 깨닫고 스스로의 자산을 방어하는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이 위대한 지적 여정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빚의 늪 속에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대중을 기만하는지, 그 은밀한 인플레이션의 정치학에 대해 더욱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깨어있는 투자 여정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